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 이봐. 거기 헬멧 쓴 년아 귀 먹었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강공원 둔치에 위치한 헬기장에는 강한 강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일으키는 거센 풍압 때문에 옷자락이 펄럭이고 머리카락이 엉망이 되는 건 예사였지만 남자의 고함 소리는 그 소음마저 뚫고 들어올 만큼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다. 내 말 안 들려? 지금 사람이 불렀으면 당장 튀어와서 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빠져가지고는. 번쩍거리는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표정으로 헬기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기업 태성건설의 전무이자 회장의 막내 아들인 박태무였다. 오늘 그는 중요한 골프 접대를 위해 급히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고 회사 측에서 예약해둔 민간 헬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도착한 주제의 헬기가 바로 이륙 준비를 하지 않고 엔진 예열만 하며 대기하고 있자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였다. 박태무의 시선 끝에는 육중한 국방색 수리온 헬기 한 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짙은 녹색 비행복을 입고 검은색 조종사 헬멧을 푹 눌러 쓴 누군가가 기체의 꼬리 날개 부분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어이, 거기 정비병인지 나발인지 동작 안 빨라? 박태무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들고 있는 골프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헬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비서가 당황하며 그를 말리려 했다. 전무님, 저 헬기는 저희가 예약한 기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용 도색이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낸 세금으로 굴러가는 게 군대야. 급해 죽겠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어? 이미 박태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평소에도 군부대 관사나 시설 공사를 수주하며 군인들을 자신의 하청업체 직원 부리듯 해왔다. 그에게 군복 입은 사람은 그저 세금으로 밥 빌어먹는 아랫사람일 뿐이었다. 야! 박태무가 기어이 헬기 옆까지 다가가 정비를 하고 있던 군인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기체의 상태를 점검하던 군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헬멧에 검은 바이저가 내려져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체구가 호리호리하고 비행복 태가 깔끔한 것으로 보아 앳된 부사관이나 위관급 장교처럼 보였다. 박태무는 턱짓으로 자신의 발치에 놓인 골프 가방을 가리켰다. 눈이 있으면 상황 파악이 될 텐데. 씻지 않고 뭐해? 헬멧을 쓴 군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이저 너머의 시선이 박태무를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후 헬멧 안에서 기계음 섞인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민간인은 헬기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뭐? 민간인? 박태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일개 군바리가 그것도 여자가 명령조로 말하다니.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 여자였어? 어쩐지 사이즈가 작다 했네. 야, 아가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나 태성건설 박태무 전무야. 너네 부대 막사 지어준 게 우리 회사라고. 알아들어? 군인은 박태무의 자기소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다시 기체 점검을 하려 했다. 그 무시하는 태도에 박태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평생 남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특히나 자신이 돈을 주는 을의 입장인 군인에게서는 더더욱 그랬다. 박태무가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헬기 몸체를 탕탕 두드렸다. 이봐, 김하사인지 박중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쉬하지 말고 짐 실으라고. 내가 지금 골프 약속에 늦어서 기분이 아주 더럽거든. 내 아버지 친구가 누군지 알면 내가 이렇게 뻣뻣하게 못 굴 텐데. 말씀 삼가십시오.
그리고 기체에 손대지 마십시오. 국가 중요 보안 시설입니다. 군인의 목소리에 서늘한 경고가 담겼다. 하지만 박태무에게는 그저 하찮은 자존심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군납 비리로 엮인 장성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술 접대를 하며 군대를 자신의 뒷마당처럼 여겨온 인간이었다. 보안시설?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가 낸 세금으로 산 고철 덩어리 만지지도 못해? 박태무는 보란듯이 발로 헬기의 타이어를 툭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군인의 행동이 딱 멈췄다. 정비를 하던 손길을 멈추고 천천히 박태무를 향해 정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헬멧의 검은 바이저에 박태무의 거만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당장 사과하십시오. 뭐? 사과? 지금 군용 장비를 훼손하려 했고 작전 수행 중인 군인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당장 사과하고 구역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박태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개 정비관 주제에 어디서 명령질인가 싶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전무님 참으십시오. 저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저희 헬기 기다리시죠. 시끄러워. 너는 저리 비켜. 박태무는 비서실장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장지갑을 꺼냈다.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명품 지갑을 벌리더니 안에 들어있던 수표 몇 장과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거칠게 뽑아들었다. 그래, 군인 정신 투철하시다 이거지. 돈이 부족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 월급 쥐꼬리만 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이거 받고 짐이나 옮겨. 그는 돈뭉치를 쥔 손을 흔들며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 정도면 내 1년치 월급은 될 거다. 가서 커피도 좀 사오고 남은 건 용돈 해. 아가씨가 군대에서 기름 만지느라 고생이 많네. 피부 상하겠다. 군인은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박태무는 피식 웃으며 손에 쥔 돈뭉치를 군인의 가슴팍을 향해 툭 던졌다. 팔라닥거리며 5만 원권 지폐들이 강바람에 흩날렸다. 몇 장은 군인의 비행복에 맞고 떨어졌고 몇 장은 헬멧 바이저를 스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잠실의 아스팔트 바닥 위로 노란 돈다발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자, 이제 됐지? 얼른 움직여. 박태무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하며 돌아섰다. 그러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가 예상한 비굴한 대답이 아니었다. 주어. 낮지만 분명한 위압감이 서린 목소리였다. 박태무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돈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헬기장 한복판, 군인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꼿꼿하게 서 있었다. 뭐라고 했냐 방금? 바닥에 떨어진 돈 줍고 그 더러운 손으로 훼손한 군명예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진짜. 박태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성큼성큼 다가가 군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군인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여 박태무의 손목을 낚아챘다. 악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여자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도의 박태무가 비명을 질렀다. 아, 이거 안 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너 옷 벗고 싶어? 당장 영창 보내줄까? 박태무가 발악을 하며 소리쳤다. 군인은 박태무의 손목을 잡은 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차갑게 말했다. 재벌가 자제분이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당신네 회사 앞마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은 잡고 있던 박태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박태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당신이 함부로 옷 벗길 수 있는 계급도 아니고. 군인이 천천히 헬멧의 턱끈을 풀었다.
딸깍하는 소리가 묘하게 헬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태무는 씩씩거리면서도 기묘한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바람에 흩날리는 돈다발 사이로 군인이 양손으로 헬멧을 들어 올렸다. 눌려있던 검은 단발머리가 찰랑이며 드러났다. 드러난 얼굴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으나 피부가 맑고 눈매가 살아있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하지만 박태무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미모가 아니었다. 헬멧을 벗자 비로소 드러난 비행복의 양쪽 어깨. 그곳에는 은실로 자수 놓인 커다란 별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무궁화 받침 위에 솟아오른 하나의 별 준장이었다. 순간 헬기장에는 헬기의 엔진 소리마저 잦아든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태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사나 중사, 기껏해야 위관급 장교일 거라 생각했던 여자의 어깨에 장군의 상징인 별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별. 박태무의 입에서 바보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상황 파악이 덜 된 뇌가 현실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저렇게 젊은 여자가, 아니 저런 곳에서 정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장군일 리가 없었다. 코스프레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녀 차은솔 준장의 눈빛은 진짜였다. 수많은 작전과 사선을 넘나든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살기가 박태무를 짓누르고 있었다. 차은솔 준장이 헬멧을 옆구리에 끼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태성건설 박태무 전무. 내 월급이 쥐꼬리만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 명예는 당신 전 재산을 털어도 못 살 텐데.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수표 한 장을 군화발로 지그시 밟으며 말을 이었다. 어디 계속 지져보시지. 국방부 장관 친구라는 아버지 믿고.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약을 팔아? 박태무는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의 시선은 차은솔의 어깨 위에 놓인 별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 몰랐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은색 별. 대한민국 군대에서 장군이라는 호칭을 듣는 존재. 수십만 장병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오를 수 있다는 그 자리에 눈앞에 이 젊은 여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야, 비서실장. 이거 확인해봐. 요새는 개나 소나 코스프레하고 돌아다닌다며? 어디서 가짜 계급장 달고 와서 사기를 쳐? 박태무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는 차은솔이 진짜 장군일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자신의 상식 속에서 장군은 배가 나오고 머리가 희끗한 늙은 남자여야만 했다. 헬멧을 벗은 차은솔의 모습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있는 그저 예쁘장한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비서실장이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전무님. 육군 준장 차은솔.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육군항공작전 사령부 소속. 최연소 여성 장군 진급자.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박태무에게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정복을 입고 대통령에게 삼정검을 수여받는 차은솔의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눈앞에 있는 기름때 묻은 비행복을 입은 여자가 사진 속의 그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박태무가 거칠게 비서실장의 손을 쳐냈다.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박살났다. 시끄러워. 사진이야 조작하면 그만이지. 야, 너 얼마 받았어? 경쟁사에서 보냈냐?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연기하는 거지. 끝까지 억지를 부리는 박태무를 보며 차은솔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다. 차은솔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들었다. 부관, 지금 어디지?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헬기장 입구 통과했습니다. 1분 내로 도착합니다. 준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헌병대도 같이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무전을 끄는 차은솔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진 5만 원권들이 마치 박태무의 갈기갈기 찢긴 인성처럼 보였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낸 거야. 그 돈 절대 줍지 마. 증거물 보존해야 하니까. 뭐? 증거물? 그때 헬기장 입구 쪽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색 군용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해 들어왔다.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급정거한 차량의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육군 대위가 튀어내렸다. 차은솔의 전속 부관 강준호 대위였다. 강준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헬멧을 들고 서 있는 차은솔과 그 앞에 널브러진 돈다발,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박태무를 번갈아 보았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다. 강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군인이기 이전에 차은솔을 존경하는 부하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다. 단결. 준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준호가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박태무가 움찔할 정도였다. 차은솔은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나는 괜찮아. 다만 저기 저 민간인이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하네. 강준호가 무서운 형상으로 박태무를 노려보았다. 건장한 체격의 특전사 출신인 강준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박태무의 비서들이 감히 앞을 막을 엄두도 못 낼 정도였다. 당신입니까? 상관에게 돈을 집어던진 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팁을 좀 주려고. 박태무가 횡설수설하며 변명했다. 강준호는 으득 이를 갈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대한민국 장군에게 팁? 당신 제정신이야. 이건 상관 모욕죄의 국군 전체를 능멸한 행위야. 강준호의 고함에 박태무는 찔끔하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깨닫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믿을 구석은 오직 돈과 인맥뿐인 자의 추악한 발악이었다. 야, 이 군발이 새끼들이 진짜. 그래, 장군이면 다야. 너네 월급 누가 주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국민한테 이래도 돼?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장관한테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니들 옷 다 벗길 수 있어. 박태무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주머니에 닿기도 전에 멈춰야 했다. 두두두두두두.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헬기 로터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잠실 상공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진동으로 변했다. 박태무와 비서들, 심지어 강준호 대위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서 검은색 블랙호크 헬기 3대가 편대를 이루며 헬기장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가운데 있는 헬기의 옆면에는 붉은색 바탕에 금색 별 4개, 대장을 상징하는 성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저건 또 뭐야? 박태무가 너클 잃고 중얼거렸다. 차은솔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VIP 오셨네. 당신이 그렇게 찾던 국방부 장관 친구분. 헬기장이 거대한 폭풍 속에 잠겼다. 육군 참모총장이 탑승한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일으키는 하강풍은 아까 차은솔이 정비하던 수리온과는 차원이 달랐다. 바닥에 널려있던 돈다발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마치 하늘에서 돈비가 내리는 듯한 기괴한 광경이었다. 박태무는 눈을 뜰 수 없는 모래바람 속에서 휘청거렸다. 헬기가 착륙하고 로터가 서서히 멈추자 헬기장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도열했다. 절도 있는 동작, 서슬 퍼런 눈빛. 그 중심에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노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참모총장 남궁현 대장이었다. 그는 백전노장다운 다부진 체격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깊은 주름을 가지고 있었다. 베레모 아래로 보이는 눈빛은 맹금류처럼 날카로웠다. 그가 트랩을 내려오자 차은솔과 강준호가 동시에 칼 같은 경례를 올렸다. 단결. 차 장군. 고생이 많군. 남궁현 총장은 인자한 미소로 차은솔의 경례를 받았다. 그는 차은솔을 매우 아끼는 후배이자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총장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하는 순간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스팔트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5만원권 지폐들과 수표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낯선 사내. 총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차 장군. 이게 다 뭔가? 웬 돈인가? 총장의 묵직한 저음이 헬기장에 울려 퍼졌다. 차은솔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대답했다. 보고드립니다. 헬기 점검 중 민간인이 접근하여 통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욕설과 함께 제 얼굴에 돈을 집어던졌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뭐라? 남궁현 총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태무를 바라보았다. 이봐 젊은이. 자네가 그랬나? 대한민국 장군에게 돈을 던져. 박태무는 입이 딱 벌어졌다. 별이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눈앞에 나타난 노인은 별이 4개였다. 게다가 주변에 깔린 헌병들의 살벌한 기세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아니 저 군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단 말입니다. 나는 태성건설 전무 박태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오? 당신들한테 매년 기부금 내는 게 누군데 이래. 박태무는 끝까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태성건설이라는 간판을 들이밀었다. 그 말을 들은 남궁현 총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람에 날려 자신의 군화 발치까지 온 5만원권 한 장을 주워들었다. 태성건설. 그래, 자네 부치는 내 잘 알지. 군 막사 짓는다고 수의계약 따내려고 내 사무실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양반이군. 총장은 손에 든 지폐를 박태무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자네는 이 종이 쪼가리가 우리 군인의 자존심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나? 그건 내 부하, 그것도 일국의 장군이 자네 짐꾼이나 하려고 별을 단 줄 아나.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벼락 같은 호통이었다. 헬기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성량의 박태무는 히익하고 숨을 들이키며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것이다. 당장 이자를 체포해. 군형법상 초소 침범 상관 모욕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다. 총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박태무와 그의 비서들에게 달려들었다. 이거 안 나? 나 태성건설 전무야. 변호사 불러. 박태무가 발버둥을 쳤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다. 지식여진 뺨 위로 흙먼지가 묻었다. 조금 전까지 그가 차은솔에게 던졌던 돈다발 위를 그 자신이 뒹굴게 된 꼴이었다. 차은솔은 그 모습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동정심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변호사는 경찰서 가서 찾으시고. 헌병대로 먼저 가야겠네. 민간인이 군인, 그것도 장관급 장교를 모욕했으니 군 검찰이 아주 흥미로워할 겁니다.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태무와 그의 수행원들은 헌병대 차량에 구겨지듯 태워져 연행되었다.
헬기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지만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은 증거물 체증을 위해 헌병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번호를 매기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광경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처량했다. 남궁현 총장은 혀를 차며 차은소를 돌아보았다. 차 장군 많이 놀랐겠군. 내 면목이 없네. 민간인 통제가 이리 허술해서야. 아닙니다, 총장님. 오히려 제가 헬멧을 쓰고 있어 오해를 산 부분도 있습니다. 허허, 겸손하긴. 자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나저나 저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뒤탈이 없겠나? 태성건설이면 꽤나 시끄러운 집안인데. 총장의 우려 섞인 말에 차은솔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저 개인이 겪은 모욕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모든 군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좋아. 아주 훌륭해.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 소신껏 밀고 나가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도 내가 직접 이야기해 두지. 감사합니다. 총장의 격려를 받은 차은솔은 곧바로 강준호 대위에게 지시를 내렸다. 강 대위 지금 즉시 현장 CCTV 확보하고 아까 박태무가 했던 발언들 녹취록 작성해. 그리고 내 헬멧에 장착된 액션캠 영상도 백업해둬. 놈들이 돈으로 언론 플레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팩트를 쥐고 있어야 해. 예, 알겠습니다. 이미 헌병대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중입니다. 차은솔은 철두철미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박태무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법적, 사회적 처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송파 경찰서가 아닌 수도방 위사령부 헌병단 조사실로 끌려간 박태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철창이 쳐진 좁은 조사실, 딱딱한 철제 의자. 평생 최고급 소파에만 앉아봤던 그에게 이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야, 내 변호사 언제 와? 나 태성건설 박태무라고. 전화기 달란 말이야.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조사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피의자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는 당신 회사 임원실이 아닙니다. 현재 당신은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및 제74조 군용시설 침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절차가 끝난 뒤에 가능합니다. 뭐? 군형법? 내가 민간인인데 무슨 군법이야? 이거 인권유린이야. 박태무가 책상을 치며 반발했지만 문이 열리며 들어온 국선 변호인이 아닌 태성건설 고문 변호사단이 들어오자마자 그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국내 1위 로펌의 변호사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박태무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전무님,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아? 돈으로 막으면 되잖아. 저 여자한테 얼마 주면 돼? 10억? 20억? 그게 상대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지금 인터넷이랑 뉴스에 전무님 영상이 떴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화면 속에는 갑질 재벌 3세, 여군 장군에게 돈다발 투척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박태무가 차은솔의 얼굴에 돈을 던지고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헬멧에 달려있던 액션캠 영상이었다. 베스트 댓글. 와, 미친 거 아님? 원스타한테 돈을 던져.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저 여자 장군님 완전 멋있다. 흔들리지도 않네. 태성건설? 저런 기업은 불매운동 해야 함. 군납 비리도 털어보자. 국방부 장관 친구. 키읔키읔키읔 아빠 찬스 쓰다가 아빠까지 골로 가겠네. 여론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단순히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국군에 대한 모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다. 박태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에이, 이게 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무님 처벌 청원이 올라왔는데 벌써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태성건설에 대한 모든 입찰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끝이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빌 틈도 없이 박태무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사방이 회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 책상 위에 놓인 스테인리스 컵 하나,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앉아있는 박태무.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누리던 그는 이제 수의 대신 꼬질꼬질한 추리닝을 입은 초라한 피의자 신세였다. 변호사. 내 변호사 어디 갔어? 왜 아무도 안 와? 박태무가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지만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태성건설 법무팀이 총출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그를 면회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리를 떨던 그때 철문이 덜컥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그가 기다리던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인상의 군 검찰관 소령 계급장을 단 사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 뒤로 태성건설의 비서실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다. 김 실장. 야, 너 왜 이제 왔어?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셨대? 박태무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나 비서실장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박태무의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평소라면 굽신거렸을 그가 박태무의 손을 슬쩍 뿌리치기까지 했다. 전무님. 아니, 박태무 씨. 비서실장의 호칭이 바뀌었다. 박태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박태무 씨? 너 지금 돌았냐?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은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해임 통지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늘부로 태성건설 전무직에서 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셨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식과는 의절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나를 버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막내 아들인데 나를 버린다고. 이미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룹 이미지가 바닥을 쳤고 주가가 폭락해서 주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꼬리를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단도 전원 철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변호할 사람은 태성건설에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차갑게 말을 마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박태무의 심장에 쐐기를 박았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꿈이야. 아버지. 박태무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군 검찰관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책상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에 박태무가 딸꾹질을 하며 주저앉았다. 자, 상황 파악 끝났으면 앉으시지. 이제 당신 뒤를 봐줄 백은 없어. 국방부 장관. 그 양반이 지금 제일 먼저 자네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어. 자기까지 불똥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 군 검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비릿하게 웃었다. 상관 모욕, 초소 침범, 폭행, 협박. 죄목이 아주 화려해. 게다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어. 여론이 너를 찢어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소리야.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한테 집행유예를 줄까? 징역 살 준비나 해. 자, 잘못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돈 드릴게요. 얼마면 됩니까? 50억? 100억? 해외 계좌에 돈 많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태무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평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기에 이번에도 통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검찰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이봐요, 박태무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당신이 던진 그 돈다발이 당신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거야. 대한민국 군인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 죄목 하나 더 추가해줘. 검찰관은 녹음기를 켜며 차갑게 선언했다. 조사 시작합니다. 묵비권 행사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박태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갇힌 이곳은 돈도 인맥도 아버지의 후광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다. 사건 발생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법정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예비역 군인들이 몰려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갑질 재벌 구속하라, 군인의 명예를 짓밟은 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법원 복도까지 가득 찬 인파를 뚫고 호송차 한 대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박태무가 끌려 나왔다. 불과 보름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헐렁한 수의 가슴에는 파란색 수용 번호가 달려 있었다. 박태무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차은솔 준장에게 사과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의절하셨다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계란 하나가 날아와 그의 이마에 터졌다. 노른자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손조차 묶여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의 등 뒤로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반면 10분 뒤 도착한 차은솔 준장의 등장에는 정적과 함께 경외감이 흘렀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이 다림질된 짙은 녹색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이, 어깨에는 찬란한 은색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모를 눌러쓴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고 단호했다. 그녀가 취재진 앞을 지나갈 때 예비역 노인들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차은솔은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 측에서 증거 영상을 재생했다. 대형 스크린에 박태무가 차은솔의 얼굴에 돈다발을 집어던지며 군발이 주제해라고 폭언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법정 내 방청석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저런 천하의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판사님, 저놈 엄벌에 처해주세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장례를 진정시켜야 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태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 앞에서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증인석에 앉은 차은솔 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차은솔은 잠시 침묵하다가 박태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저자가 제 얼굴에 던진 것은 단순히 종이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혹한의 추위와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모욕감을 씻어내기 위해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저 오만한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은솔은 잠시 말을 멈추고 떨고 있는 박태무를 가리켰다. 돈으로 계급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명예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재판을 통해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병사들이 자신의 군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법정 전체로 퍼져나갔다. 판사조차 제지하지 않을 만큼 뜨거운 호응이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구형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박태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5년. 단순 폭행이나 모욕죄 치고는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태무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렸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아니 차은솔 준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감옥만은 안 됩니다. 저 폐소공포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어요. 제발.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바닥을 기며 차은솔 쪽으로 손을 뻗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가관이었다. 재벌 3세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려달라고 비는 비루한 범죄자만 남았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지하고 끌어냈다. 차은솔은 바닥을 기며 울부짖는 박태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짧게 말했다. 주워 담기엔 너무 늦었어. 끌려나가는 박태무의 절규가 법정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차은솔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이자 가장 처절한 응징이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박태무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복도를 걷고 있었다. 빨리빨리 좀 다닙시다. 3502번, 여기가 호텔인 줄 알아? 교도관이 곤봉으로 박태무의 등을 툭 밀었다. 3502번. 그것이 이제 박태무의 이름이었다. 태성건설 전무라는 직함도 재벌 3세라는 수식어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는 지급받은 누런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소매는 짧았고 바지는 헐렁했다. 평생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트만 입던 그에게 까칠까칠한 싸구려 면직물의 감촉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자, 여기가 내가 지낼 방이다. 들어가. 교도관이 철창문을 열고 그를 밀어 넣었다. 박태무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화장실 지린내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였다. 방은 좁았다. 고작 1.5평 남짓. 성인 남성 서너 명이 누우면 발 디딜 틈도 없는 공간이었다. 그 좁은 방 안쪽 구석에는 밖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재래식 변기가 놓여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방 안에 누워있던 3명의 사내들이 쓱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다. 개중 덩치가 가장 크고 문신이 목까지 올라온 사내가 껌을 씹으며 박태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방의 방장인 듯 했다. 어라? 이 면상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방장이 킬킬거리며 옆에 있던 멸치 같은 사내를 툭 쳤다. 야, 그 돈 지랄하던 재벌 2세인가 3세인가 걔 아니냐? 군인한테 돈 던졌다는 미친놈. 맞습니다, 형님. 우와, 실물로 보니까 더 재수없게 생겼는데요. 피부 뽀얀 거 보소. 박태무는 겁에 질려 벽으로 뒷걸음질 쳤다. 저는 어이 신입. 인사가 늦다. 무릎 안 꿇어. 방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박태무는 자존심이고 뭐고 챙길 여력이 없었다. 그는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장판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 여기가 무슨 사교 클럽이야? 야, 너 돈 많다며? 우리 영치금 좀 채워줄 수 있냐? 방장이 비아냥거리며 다가왔다.
박태무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계좌가 다 동결돼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뭐야? 그럼 빈털털이네. 쓸모없는 새끼가 들어왔어. 방장이 박태무의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다. 짝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다.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딱이었다. 박태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너 같은 놈들이 밖에서 갑질하고 다닐 때 우리는 밑바닥에서 굴렀어. 군인? 야, 나도 전방에서 고생하다 왔는데 내가 군인을 무시해? 너 같은 놈은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방장은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그저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는 박태무를 화장실 쪽으로 밀쳤다. 야,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는 내 담당이다. 변기 할자서라도 광나게 닦아놔. 그리고 잘 때 코 골면 죽는다. 박태무는 변기 옆 쭈그려 앉아 흐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배식구로 플라스틱 식판이 들어왔다. 퉁퉁 불어터진 국수와 깍두기 몇 조각, 그리고 잡곡밥이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개밥 같은 음식이었다. 안 처먹어? 배가 불렀구만. 옆에 있던 죄수가 박태무의 식판을 뺏어가며 국물을 바닥에 쏟았다. 아주 지옥일 거다. 여기서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못 구해줘. 얌전히 기어라. 박태무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배가 고팠지만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며칠 전만 해도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에서 와인을 마시던 자신이 지금은 변기 옆에서 밥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취침등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 박태무는 모포 한 장을 덮고 칼잠을 자야 했다. 옆 사람의 발냄새가 코를 찔렀고 누군가의 이가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그는 소리 죽여 울었다. 후회는 늦었다. 차은솔 준장의 서늘한 눈빛이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주워 담기엔 너무 늦었어. 그날 밤 박태무는 악몽을 꿨다. 하늘에서 돈다발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그 돈들이 전부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자신의 몸을 찌르는 꿈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교도관의 욕설과 방장의 발길질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박태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구치소 생활로 인해 반쪽이 된 박태무는 피고인석에 앉아 파리한 입술을 떨고 있었다. 방청석은 여전히 10,00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분노보다는 냉소와 조롱이 가득했다. 몰락한 재벌의 최후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태무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군 장성을 모욕하고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국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박태무를 내려다보았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매수하려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피해자 차은솔 준장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법 감정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박태무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태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금 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3년. 실형이었다. 집행유예 따위는 없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만세. 정의는 살아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박태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교도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끌려나가며 방청석을 돌아보았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가족이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성건설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버려졌다. 판결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았다. 차은솔 준장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가 즉각 집행되었다. 다음 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인 유엔빌리지.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라 불리는 이곳에 위치한 박태무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강제로 열렸다. 법원 집행관들과 노란 조끼를 입은 인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박태무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시작합니다. 집행관의 건조한 목소리와 함께 빨간 딱지라 불리는 압류물 표목이 집안 곳곳에 붙기 시작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가구, 거실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드레스룸을 가득 채운 명품 양복과 시계들. 박태무가 자신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사모았던 모든 사치품에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다. 이거 조심해서 옮겨. 흠집 나면 경매가 떨어져. 인부들이 박태무가 가장 아끼던 1억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을 들어 날랐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그의 애마였던 람보르기니와 벤틀리가 견인차에 매달려 끌려나가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갑질 사건으로 구속된 박태무 전 전무의 자택 압류 현장입니다. 피해 보상금과 소송 비용, 그리고 태성건설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겹치면서 박 전 전무는 사실상 빈털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의 리포팅 뒤로 빨간 딱지가 붙은 박태무의 골프 가방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이 잡혔다. 그것은 사건 당일 그가 차은솔 준장에게 던지라고 시켰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TV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였다. 사이다 짤 생성 꺽 소화 다 됐다. 인과응보란 이런 것이지.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돈, 가족, 그리고 자유까지. 박태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패한 인생과 패가망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그 시각 육군항공작전 사령부 관사. TV 뉴스를 보고 있던 강준호 대위가 리모컨으로 전원을 껐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차은솔 준장을 바라보았다. 준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박태무 집안 살림살이가 다 경매로 넘어갔답니다. 완전히 파산이랍니다. 차은솔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친 군인의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 사람의 불행을 즐길 필요는 없어. 단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뿐이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놈이 망하는 걸 보며 샴페인이라도 터뜨렸을 텐데요. 강 대위 군인의 승리는 적을 짓밟는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끝까지 수호했을 때 오는 거지. 이번 일로 사람들이 군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그걸로 좋게. 차은솔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그녀가 지휘하는 헬기 부대의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다. 질서 정연하게 도열한 헬기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준비해. 내일 국방부에서 훈장 수여식이 있어. 너도 같이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강준호의 우렁찬 대답이 관사에 울렸다. 몰락한 자는 감옥이라는 구렁텅이로 떨어졌고 명예를 지킨 자는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계절은 겨울의 한복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앙상하게 마른 남자의 뺨을 때렸다. 박태무였다. 하지만 예전의 재벌 3세 박태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피부는 거칠었으며 치아는 영양실조와 잇몸 질환으로 인해 몇 개가 빠져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출소자 지원 단체에서 기부한 낡은 패딩 점퍼와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복 바지뿐이었다. 누구? 없나? 박태무는 떨리는 눈으로 교도소 앞 주차장을 두리번거렸다. 3년 전 그가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곁에는 항상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이 벌떼처럼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삭막한 아스팔트 바닥 위를 굴러다니는 낙엽뿐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가 돈을 뿌려대며 거느렸던 친구들도 빌어먹을. 박태무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비린내가 났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을 꺼냈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며 번 돈, 그리고 영치금 잔액을 합친 전 재산이었다. 고작 3만 원 남짓. 한때 밥 한 끼에 30만 원을 우습게 쓰던 그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액수였다. 그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가 갈 곳은 한남동의 대저택이 아니었다. 그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남의 손에 들어간 지 오래였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역이었다. 갈 곳 없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드는 곳. 서울역 광장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대비되어 더욱 춥고 어두웠다. 박태무는 무료 급식소 줄 끝에 서서 고개를 푹 숙였다. 자존심? 그런 건 사치였다. 당장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것 같은 허기가 그를 지배했다. 아저씨, 여기 식판이요. 봉사자가 건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든 박태무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는 여전히 반성보다는 억울함에 젖어 있었다. 그때였다. 서울역 광장 한편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 특보가 흘러나왔다. 속보 육군,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 배출 유력. 차은솔 소장,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다. 박태무의 숟가락이 딱 멈췄다. 그는 홀린 듯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3년 전보다 더 기품 있고 강인해진 모습의 차은솔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별 하나가 아닌 2개의 별소장이 달려 있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군이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별이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군에 보내주신 신뢰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속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길거리의 노숙자들조차 화면을 보며 박수를 쳤다. 저 양반이 진짜 군인이지. 그때 그 재벌놈 참교육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옆에 앉아 밥을 먹던 노숙자가 킬킬거리며 말했다. 박태무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치부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화면 속의 차은솔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신은 무료 급식소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신세라니. 박태무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는 먹던 밥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지하보도로 내려가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다. 천장 위로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바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박태무는 웅크린 채 눈을 감았다. 만약 그때 내가 사과했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박태무라는 이름조차 잊힌 채 서울역의 수많은 유령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감옥보다 더 가혹한 진짜 형벌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자 군 발전의 공로가 큰 지휘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날이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단상 위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육해 공군 참모총장들이 도열해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다음은 보국 훈장 국선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육군항공작전 사령부 제1여단장 차은솔 소장. 우와! 호명과 동시에 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단순히 군인들의 박수가 아니었다. 행사에 초청된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지켜보는 수만 명의 네티즌이 보내는 뜨거운 환호였다. 차은솔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티끌 하나 없는 정복, 가슴에 패용된 수많은 약장,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 그녀는 대통령 앞에 서서 힘차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대통령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차 장군 고맙습니다. 장군 덕분에 우리 군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군인 정신,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군의 모습입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차은솔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담겨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차은솔이 단상을 내려오자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는 소령으로 진급한 강준호였다. 그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씩씩하게 경례했다. 축하드립니다. 사령관님, 정말 멋지십니다. 강소령 눈물 닦아.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한다. 차은솔이 피식 웃으며 강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헬기 준비됐나? 예, 주기장에 대기 중입니다. 오늘 비행은 사령관님께서 직접 조종관을 잡으신다고 해서 정비팀이 밤새 닦고 조여놨습니다. 차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전용 세단을 마다하고 헬기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육중한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이 위용을 뽐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복 재킷을 벗어 강준호에게 건네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행복을 입었다. 그리고 3년 전 박태무가 돈을 던졌던 그 헬멧을 다시 집어들었다. 헬멧 표면에는 그때의 흠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지우지 않았다. 그 상처야말로 그녀가 지켜낸 명예의 훈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탑승한다. 차은솔이 조종석에 올라타 헬멧을 썼다. 바이저가 내려오고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로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두. 심장을 울리는 엔진 소리, 온몸으로 전해지는 진동. 차은솔은 조종관을 꽉 쥐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장군도 영웅도 아닌 하늘을 사랑하는 파일럿이었다. 이륙 허가 요청. 관제탑 카피. 이륙을 허가합니다. 차은솔 장군님, 안전 비행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합니다. 관제탑 통신병의 떨리는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차은솔은 미소를 지으며 콜렉티브 피치를 당겼다. 거대한 기체가 중력을 거스르고 가볍게 떠올랐다. 눈 아래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한강의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차은솔은 기술을 높였다. 더 높이, 더 멀리.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날아오르는 이 높이만큼 대한민국 군인의 자존심도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그리고 어딘가 어두운 골목에서 후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이 비행 소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천둥 소리로 기억되리라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명예는 지키는 자의 것이다. 차은솔이 조종하는 헬기가 파란 가을 하늘을 가르며 힘차게 비상했다. 그 뒤로 하얀 비행운이 길게 이어지며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길처럼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 차은솔. 그녀의 비행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